김 여사는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지닌 억만장자였어요.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녀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드물었고 그만큼 그녀가 이룩한 재산과 성공은 전설처럼 회자되곤 했지요. 하지만 정작 그녀의 일상은 의외로 단조롭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녀의 아침은 늘 6시에 시작됐어요. 부드러운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고급 호텔 같은 침실에서 조용히 일어났지요. 밤사이 어지간히 뒤척였는지 베개 커버가 구겨져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미 그런 자잘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곧장 거실로 나가 커튼을 열면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화려한 야경이 아침 햇살에 점차 옅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지요. 매일 똑같은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한숨이 비쳤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은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벽마다 걸린 예술품은 모두 해외 경매에서 거액을 주고 구입한 것들이었고 한쪽에는 희귀한 도자기와 장식품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지요. 언젠가 이런 호사스러운 장식물을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저 비싼 물건일 뿐이었답니다. 그보다도 이 넓은 공간에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어요. 한순간 마음 한편이 저릿하게 텅 빈 느낌이 들곤 했지요. 김 여사는 곧장 주방 쪽으로 향해 요리사가 준비해둔 가벼운 식사를 대충 넘겼어요. 메뉴는 때마다 달랐지만 대부분 건강을 고려한 고급 식재료였지요. 하지만 그녀에게 더는 음식의 맛이 큰 즐거움이 되지 못했답니다. 입맛도 시들었고 무엇을 먹어도 마음 한편이 채워지지 않는 듯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트레이너가 대기하고 있었고 스트레칭과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30분 정도 소화했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사업적 근성과 엄격한 자기관리 덕분에 몸은 여전히 정정한 편이었답니다. 다만 운동 중에도 머릿속은 늘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오늘도 또 그냥 흘려보낼 하루인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곤 했습니다. 운동을 마치면 그녀는 늘 회사로 향했지요. 고급 승용차에 오르면 운전기사가 가볍게 인사를 건네지만 김 여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면서 빌딩 숲 저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정체된 도로 위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꽉 막힌 도로가 잠깐의 여유를 준다고 느끼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회사에 도착하면 곧바로 임원들과의 미팅이 줄줄이 이어졌고 그녀는 다시 냉철한 사업가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 경제계의 전설이라 추켜 세웠지만 정작 그녀의 내면은 몇 해 전부터 점점 메말라갔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웃음을 짓지 못했다고 주변 가까운 이들은 종종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해외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명절조차 함께 보내기 어려웠고 결국 김 여사는 끝없는 고독과 맞서야 했어요. 설령 회사가 잘 굴러간다고 해도 정작 그녀 자신에게는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모든 삶이 남편과 함께 꿈꿨던 미래와는 다르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초창기의 가난을 견디며 손수 일을 돕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답니다. 그렇다고 의지할 만한 이는 누구도 없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지요. 결국 스스로도 모르게 감정을 마음 깊이 묻어둔 채 눈앞의 일만 처리하며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어느새 15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녀의 속내는 점차 굳어져 일종의 무감각 상태에 빠진 듯도 보였어요. 전화벨이 울려도 무심히 받았고 비서가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표정 변화가 없었지요.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은 멀고 낯설기만 했고 명예나 부도 더 이상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했답니다. 오롯이 혼자 남은 펜트하우스에 돌아와서는 어두운 마음을 겨우 추슬렀고 서재에 틀어박혀 남편의 옛 사진을 바라볼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들여다보다 보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금세 사진을 덮고 다시 업무 서류 더미를 들여다보곤 했답니다. 남들 앞에선 결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이미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지도 오래였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었고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지요.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회사와 돈뿐이었고 매일 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김 여사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사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운전기사와 비서가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집을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홀로 걸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출을 준비하며 그녀는 옷장 속에서 가장 수수한 옷을 골랐어요. 눈에 띄지 않는 칙칙한 색의 코트와 모자를 꺼내 입었고 꼭 필요한 소지품만 챙겨 문을 나섰지요. 경비가 있는 1층 로비를 지날 때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김 여사가 아니냐며 깍듯이 인사를 건넸겠지만 이날만은 변장 효과가 제법 컸던 모양이에요. 카페에 도착하기까지는 10여 분 정도 걸었어요. 그 사이 그녀는 평소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심의 길거리에는 회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골목 한 구석에서는 작고 허름한 식당이 아침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모두가 바삐 자기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여 새삼스럽게 나도 한때는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드디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고소한 커피 향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이른 시간이라 한적했는지 안에는 직원 2명과 몇몇 손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나무 테이블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혼자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에 몰두하는 학생도 눈에 띄었어요. 평범하게 보이는 공간이었지만 김 여사는 오히려 이런 소박한 분위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소박한 옷차림으로 변장했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천천히 실내를 둘러보았어요. 와, 참 오랜만이네. 이런 작은 카페에 직접 들어온 게 언제였더라. 원래라면 최고급 라운지나 회원제 클럽에서 커피를 마시며 업무 전화를 받았을 텐데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커피를 건네는 젊은 여성 바리스타의 손가락에 낡은 은반지가 빛났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45년 전 가난했던 시절 남편에게 선물했던 반지와 똑같았거든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다시 한번 바라봤답니다. 하지만 반지의 세밀한 무늬까지도 예전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반지는 남편이 돌아가실 때 함께 묻혔다고 생각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의문이 머리를 맴도는 순간 그녀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기분도 들었지요. 커피를 건네준 바리스타는 밝게 미소 지으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했지만 김 여사는 이미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한 손에 든 종이컵이 흔들려서 커피가 흘러 넘칠 뻔했답니다. 설마
내가 착각하는 걸까? 어떻게 묻힌 반지가 저 아이 손가락에 있을 수 있지?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복잡해졌고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과거를 끄집어내 눈앞에 내던진 듯한 충격이었지요. 그녀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한 채 카페 한 구석에 놓인 의자를 찾아가 앉으려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리며 가라앉았고 커피컵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지요. 결국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오열이 터져나온 것이었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한순간에 조용하던 매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곁에 있던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부는 도와주려 다가오기도 했지만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그치지 못했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것 같았어요. 바리스타는 당황하며 옆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커피를 엎지르진 않았는지, 몸을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느라 바리스타도 분주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가리켰어요. 그 반지. 어디서 얻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고 토해내듯 나오는 질문에 주변이 일순 고요해졌습니다. 바리스타 역시 놀란 듯 반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셨죠. 그 짧은 설명이 김 여사의 심장을 세차게 뒤흔들었어요. 마치 먼 과거를 헤집는 칼이 가슴속을 그어버린 느낌이었지요. 45년 전 남편에게 건넸던 낡은 은반지, 언젠가 남편과 함께 사라졌을 거라 여겼던 그 반지가 어째서 이제야 이런 곳에서 모르는 아이 손에 끼워져 있는 걸까요? 그 말을 들은 김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휘감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주변에서 물을 떠다주는 사람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리스타를 쳐다보는 직원도 있었지만 김 여사는 그저 바닥에 앉아 흐느끼며 멍하니 반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실제로 그 반지가 어떻게 이곳에 닿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마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두려움 같은 것도 몰려왔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 남편의 반지가 분명한데 정말 어떻게 된 걸까? 가슴이 터질 듯한 예감이 들었어요. 바리스타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카페 안 사람들 모두 정막 속에 숨소리를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낯선 상황을 쉽게 해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 여사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충격이 밀려왔지요.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김 여사는 차마 눈물을 거두지 못한 채 흔들리는 시선으로 반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바리스타의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그녀의 카페 근무가 끝난 후 김 여사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그날 식사는 서울 시내 한복판, 평소라면 김 여사가 늘 가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분위기가 소박하고 조용한 곳을 선택했지요. 테이블은 몇 개 없었고 벽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종업원은 처음 보는 김 여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는 기색이 살짝 스쳐갔어요. 그러나 김 여사는 익숙한 그 반응에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눈앞에 앉은 미나에게로 향해 있었으니까요. 미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할머니처럼 보이는 김 여사가 자신을 식사에 초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얌전한 말투로 인사했지만 식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어요. 메뉴는 한식 코스였어요. 김 여사는 예전부터 소화가 편한 음식을 좋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식이나 중식보다는 담백한 한식에 더 마음이 끌렸답니다. 돌솥밥과 각종 반찬, 은은하게 끓여낸 된장찌개가 차려졌고 종업원은 조용히 물수건을 준비해 주었어요. 평소라면 사업 이야기를 나누거나 바쁜 스케줄 사이에 급하게 식사를 끝냈겠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전부터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나가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는 닳고 다른 지갑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꺼냈지요. 사진 속에는 키가 큰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미나의 아버지였다고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듣는 김 여사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어요. 김 여사는 심호흡을 하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게 정확히 언제였죠? 미나는 힘겹게 기억을 짚어보는 듯 보였어요. 거의 15년쯤 전이에요. 그 후에 소식이 뚝 끊겼어요. 김 여사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전율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먹먹함이 밀려왔지요. 미나는 계속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 집에 남겨두었던 짧은 메모를 동생이 끝까지 간직했는데 그 메모엔 자신이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지요.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찾지 못했고 미나 자신도 어린 시절 기억이라 아버지 얼굴을 희미하게만 떠올릴 뿐이라고 했어요. 김 여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무언가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45년 전 출산했던 둘째 아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내린 가혹한 결정. 분명 오늘의 이 만남이 그 과거와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비집고 올라왔답니다. 미나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김 여사의 남편과 같은 이름이었고 그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 바로 그 반지였답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미나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나의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아버지 생일이 언제죠? 미나가 말한 날짜는 김 여사가 45년 전 출산했던 아들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할머니 반지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 반지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었다니. 그 와중에도 미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김 여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억지로 표정을 지우려 애썼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꺼낼 수 없던 이야기를 절반쯤 마주하게 되었지요. 김 여사는 미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어요. 정말 아버지를 찾고 싶니? 미나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분이 왜 우리 곁을 떠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꼭 알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김 여사는 결심한 듯 숨을 가다듬었지요. 그럼 할머니가 조금 도와볼게. 하지만 정작 그녀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마음이 김 여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재촉하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끝낸 뒤에도 김 여사는 미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굳이 차량을 불렀어요. 차 안에서 둘은 서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서로의 과거가 겹치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아직 드러낼 수 없는 진실들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날 밤 김 여사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혼자 섰어요. 멀리 서울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계속해서 미나의 표정과 반지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잠이 들기 전 그녀는 오래전 포기해버린 기억의 장막을 조금씩 걷어볼 때가 왔다는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가난한 시절 둘째 아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남편은 언젠가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자신의 반지를 아이의 담요에 숨겨두었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 후에도 그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미나는 충격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사실 김 여사의 남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버려진 아들이었던 거예요. 미나는 김 여사의 친손녀였답니다. 미나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기까지 김 여사의 내면에는 숱한 갈등이 있었어요. 차마 말을 못하겠어. 미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동시에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절박함도 컸답니다. 결국 미나가 실종된 아버지 이야기를 털어놓은 그날, 밤늦게 김 여사는 전화를 걸어 미나를 다시 만났어요. 지금 당장 볼 수 있을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는 떨렸고 미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약속 장소로 향했지요. 그렇게 만난 둘은 서울 외곽에 자리한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었기에 가게는 한산했고 사장 한 사람이 마감을 준비하며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 한 모금을 마셨고 미나는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지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나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제야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듯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과거였어요. 사실 너가 찾고 있는 그분,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말이야. 처음에는 말이 목에 걸린 듯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무슨 결심이라도 선 듯 조용히 무릎 위에 겹친 손을 내려다보며 이어갔어요. 너의 아버지는 내 둘째 아들이었어. 그 한마디에 미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쩐지 요즘 들어 떠오르던 의문들이 순간적으로 해소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의문이 폭풍처럼 일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요? 미나는 목소리가 떨렸고 어딘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지요. 김 여사는 숨을 고르며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살 곳조차 마땅치 않아 방 한 칸에서 끼니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이미 첫째가 있었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정말 돌보기 벅찼다고 했지요. 남편과 둘이 허둥지둥 살아가면서도 둘째만큼은 어떻게든 해볼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까 했지만 끝내 고아원에 보내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어요. 미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믿을 수 없는 듯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김 여사는 얼굴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못됐지?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리고 남편이, 즉 미나의 할아버지가 언젠가 우리가 성공하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자며 반지를 담요에 넣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언제고 자신들이 아이를 데리러 가서 그 반지를 아이에게 주려 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사업이 크게 성공한 뒤에도 부와 명예가 쌓일수록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섣불리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미나는 무너질 듯 울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그리워했을지 생각도 안 했나요? 미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고 찻집 한 구석에서 청소하던 사장도 놀란 표정으로 둘을 쳐다보았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떨군 채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미나는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럴 수가. 내 아버지가. 김 여사는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내 내밀었지만 미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분노, 슬픔, 배신감, 안쓰러움.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오며 숨조차 가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심장 한편에선 어쩐지 알 수 없는 끌림도 자라났어요. 눈앞에 노인이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경이로움이 분노 사이에 미묘하게 섞여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김 여사는 마음속 깊이 사죄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미나는 고개를 들어 울음이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반지, 정말 할아버지가 담요에 넣어두었던 그 반지였군요. 그래. 그렇단다. 김 여사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찻집 안의 기묘한 정적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를 뜨게 됐고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둘 다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남았답니다. 미나는 아버지의 과거와 자기 혈통에 대한 진실을 들은 뒤로 한동안 눈물과 분노에 휩싸였고 김 여사는 망연자실한 채로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저 먼 과거와 현재가 뒤얽힌 상황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이 모든 진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막막하기만 했지요. 미나는 처음에 분노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아버지를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나 김 여사의 진심 어린 후회와 슬픔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미나는 자신의 비밀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희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요. 의사는 제게 1년도 채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얼어붙었죠. 겨우 찾은 손녀를 또 잃게 된다니. 그러나 곧 김 여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 마라. 할머니가 어떻게든 널 살릴 거야. 미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한국의 모든 병원을 다녀봤어요. 치료법이 없대요. 김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내게는 돈이 있다. 이제 그 돈이 쓸모있게 될 거야. 그 후로 미나와 김 여사의 시간은 매일 극적인 변화를 겪었어요. 분노와 슬픔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서로 얽힌 운명에 의해 어떻게든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적대감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머니를 믿겠어요? 아버지를 버린 사람인데. 하지만 김 여사는 딱히 변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최대한 미나의 아픔과 분노를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점차 미나는 그 태도에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미나의 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희귀 심장 질환은 숨이 차오르고 때때로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와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카페에서 근무하던 도중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적도 있었답니다. 김 여사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절대로 너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병원 복도를 서성거리며 난생 처음 맛보는 공포와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의료진은 미나에게 더 이상의 뾰족한 수술법은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각종 시술과 약물 치료를 해봤지만 더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한국에 없으면 해외에도 갈 수 있어요. 어디든 찾아갈게요. 돈이 얼마가 들든 내 모든 걸 쏟아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병원 관계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곧 김 여사는 전담팀을 꾸려 전 세계 심장질환 전문가와 실험적 치료법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스위스의 한 연구소에서 최근 시작된 신개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공률은 낮았고 임상 단계라 위험 부담이 컸지만 김 여사는 망설임 없이 가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곧바로 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해 막대한 자금을 마련했고 미나를 스위스로 데려가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답니다. 그런 일들은 김 여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공들여 키운 회사의 지분을 정리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큰 결정이었지요. 임원진과 주주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만류했지만 김 여사는 선언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난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이때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수군대기도 했지만 이미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미나는 김 여사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할머니,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미나는 공항 대합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속삭였고 김 여사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반드시 살릴 거야. 약속할게. 스위스에 도착한 뒤 여러 검사를 거쳐 미나는 즉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의료진은 성공 확률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지만 김 여사는 이건 미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실 앞 복도를 거닐던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력감을 맛보고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렇지만 이미 자신에게 돈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요. 수술은 12시간 넘게 진행됐고 김 여사는 기도하듯 미나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의사들은 틈틈이 수술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고 김 여사는 서류에 서명하며 눈물을 머금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삶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위해 모든 재산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손녀라는 존재였고 동시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속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기적처럼 미나의 수술은 성공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그녀의 회복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지요. 중환자실에서 미나가 눈을 떴을 때 김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미나를 부르며 달려가 눈물을 쏟았답니다. Vorsicht, der Patient braucht noch Ruhe. 의료진이 말렸지만 그녀는 미나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 동안 놓지 않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정말 잘 견뎠어. 그 말에 미나는 흐릿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곧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 이후 몇 주간 스위스에서 재활 치료가 이어졌고 미나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김 여사는 매일같이 병실에 들러 따뜻한 수프를 먹여주고 회복 체조도 함께 했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수소문도 쉼없이 진행했지요. 미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만큼 이제는 아버지를 반드시 찾아서 그들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미나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회복이 거의 정상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김 여사는 기쁨에 겨워 병원 건물을 나오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미묘한 감정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삶에 처음으로 돈 외에도 소중한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성취감이 그녀에게 살짝 눈물이 맺히게 했답니다. 한편 미나는 몸이 회복되자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섰어요. 김 여사 역시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놓칠 수 없다는 의지로
전문 탐정과 자료를 총동원했습니다. 사립탐정이 아들의 실종 신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고 경찰청에서 묵혀있던 자료들도 하나둘씩 찾아봤어요. 또한 여러 지자체와 복지단체를 통해 미나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과거에 접촉했던 흔적을 뒤졌답니다. 마침내 6개월의 노력 끝에 수십 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그 아들, 즉 미나의 아버지가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김 여사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지요. 그 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했지만 알고 보니 그곳 어디엔가 자신이 평생을 찾으려 애썼던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답니다. 김 여사는 몇 시간 동안 노인보호시설과 복지관, 그리고 주민센터 등을 전부 뒤지며 단서를 찾았어요. 그런 분이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이런 대답만 돌아왔지만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보호시설 마지막 층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다는 중년 남성의 존재가 드러났지요. 그분은 기억을 대부분 잃으신 상태라 가족이 누구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설명했고 김 여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허둥지둥 그곳으로 달려갔답니다. 회색빛 복도를 따라 들어간 그녀는 오래된 문패 하나가 달려있는 방 앞에서 가슴이 터질 듯 했다죠. 문을 살짝 열자 곧바로 종합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풍겨왔고 안쪽에는 초점 흐린 눈동자로 창밖을 바라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사람을 오래 상대하지 않은 듯 그의 표정은 무심하고 텅 빈 것처럼 보였답니다. 김 여사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한평생을 찾아 헤맨 아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 심장이 꽉 막힌 듯 숨이 막혔지요. 혹시 당신이 그러나 말을 이어가려 해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마침 뒤따라온 미나가 아버지, 저예요. 라고 작게 울음을 삼키며 인사했지만 남성은 무표정하게 미나와 김 여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김 여사는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반가움과 두려움, 후회와 안도감이 교차하며 어쩔 줄 모르겠더랍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온갖 말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온 건 미안하다는 고백뿐이었죠. 내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주저앉다시피 그의 손등을 부여잡고 흐느꼈어요. 남성은 처음엔 몸을 빼려 하며 당황했지만 김 여사의 절절한 울음소리에 놀란 듯 동그랗던 눈이 차츰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어딘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 미세하게 균열을 내며 떠오르는 듯 보였어요. 미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다급히 품 안을 뒤져 오래된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은 채 그에게 내보였지요. 아빠, 이 반지 기억나세요? 제발 저를 기억해요. 저는 아버지 딸, 미나예요. 낡은 은반지는 햇빛을 받아 잔잔한 광택을 내며 마치 과거를 비추는 거울처럼 존재감을 발했습니다. 남성은 그 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주체 못했어요. 이게 뭐지? 낯선 떨림이 목소리에 담겼고 동시에 그의 눈가엔 생전 처음 느끼는 듯한 고통과 그리움이 한데 섞인 기색이 어렸답니다. 김 여사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흐느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간 억눌렀던 죄책감이 그 반지와 함께 다시 살아나 발작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사과와 미안함, 그리고 애절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정말로 잃어버린 세월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일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이었답니다. 미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금 아버지를 향해 울먹였어요. 아버지, 제발 저를 떠올려 주세요. 전 미나예요. 그녀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맞을지
혹여 다른 사람일지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반지가 보여주는 증거가 너무 선명했어요. 게다가 김 여사가 온몸으로 표현하는 감정의 무게를 볼 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믿음이 그녀 가슴속에 뿌리내렸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남성은 마침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듯 했지요. 마치 간신히 꺼내든 열쇠로 꽁꽁 잠겨있던 기억의 문을 열려 애쓰는 표정이었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드디어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너가 미나? 짧지만 엄청난 울림을 가진 말이었어요. 그 순간 미나는 오열이 터져나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고 김 여사는 얼굴을 감싸쥐며 되뇌었답니다. 그래. 너가 우리 아들 맞아. 남성의 눈동자에서 방울방울 맺힌 눈물이 흘러내릴 때 마치 얼어붙은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보였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마구 뒤엉킨 채 떠오르고 사라졌지만 동시에 엄마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낡은 반지와 함께 울던 순간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듯 했어요. 간신히 그것들이 이어질 때마다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지요.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여기서 살고 있었을까? 그는 혼란스럽게 중얼거렸지만 곁에서 미나와 김 여사가 애절하게 손을 잡고 바라봐주자 조금씩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낯선 눈물과 함께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잃어버린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울고 웃었답니다. 우리 아들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 정말 미안해 정말. 김 여사가 연신 고개를 숙이는 사이 남성은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는 과거가 주는 혼란 속에서도 묘하게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나? 이 사람들이 날 찾고 있었나? 미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곤조곤 말을 걸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녀도 아직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어쨌든 아버지를 찾아냈다는 사실 하나가 벅찰 만큼 소중했지요. 그녀가 손가락에 낀 낡은 은반지를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 햇살이 비쳐 반짝이며 세 사람을 감싸주는 듯 했어요. 김 여사는 그 모습에 한 번 더 목이 메었답니다. 그 반지가 남편과 함께 묻혔을 거라 여겼는데 실은 남편이 그 반지를 아이 담요에 숨겨두고 떠났고 그것이 지금 손녀에게로 이어져 결국 아들을 찾게 만들었다는 운명 같은 연결고리에 전율이 일었죠. 어쩌면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걸지도 모르겠구나. 결국 그날 오후 내내 세 사람은 복지시설 한쪽에서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가려 애썼고 미나는 그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듣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기억은 아직 온전치 않아 이따금 머리가 아프다며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김 여사는 그를 꼭 끌어안고 달랬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우린 서두르지 않을 거야. 한바탕 울고 난 뒤 김 여사는 마을의 시설 관계자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이렇게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요. 앞으로 제가 제 아이를 보살필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처음엔 시설 측에서도 이분은 신상 정보도 제대로 모르고 기억이 없어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라는 입장이었지만 김 여사가 갖고 온 실종 신고 자료와 가족관계 증빙 서류 등을 보여주자 의심은 사그라들었어요. 무엇보다 애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에 감동한 담당 사회복지사가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군요. 그렇게 아들은 보호시설을 나와 미나와 김 여사와 함께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짐이라고는 낡은 옷과 작은 수첩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45년간의 고독이 담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김 여사는 자동차 조수석에 아들을 태우고 미나는 뒷좌석에 앉아 수시로 아들의 상태를 살폈어요. 시동을 거는 순간 아들은 낯선 표정을 지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깊게 들여다봤답니다. 마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또 한 번의 모험인 양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쯤 김 여사는 백미러 너머로 보호시설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 모든 건 다 죄책감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다시 이어주다니 정말로 사람이 살아보면 모를 일인 것 같아. 미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저는 할머니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 순간 김 여사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돌고 돌아 만난 가족이라는 진실. 잃어버린 재산이 아닌 얻어버린 진짜 가족이라는 부유함이 가슴 깊이 전해졌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미나의 손끝에 끼워진 은반지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작게 웃었어요.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아마 이 반지였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반지가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잖니. 정말 큰 돈이나 회사가 아니라 이 조그만 반지 하나가 우리를 돌고 돌아 만날 수 있게 했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차창 너머로 시선을 떨군 채 아직 정리가 채 안 된 혼란을 안고 있었지만 묘하게 마음 한편의 따뜻함이 맴도는 걸 느꼈답니다. 지난 세월을 잃어버려 외로웠던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었다고 말해주는 듯 했거든요. 어쩌면 그 반지는 가족의 인연이 아무리 빗나가도 결국 다시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매개였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긴 시간의 아픔을 서로 나누며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갔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기억과 감정이 제자리를 찾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미나는 수시로 아들에게 우린 가족이에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다정히 말해주었고 김 여사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아들을 보살폈어요. 그러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마냥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찾아 재회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45년이라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빈틈을 남겨두었고 아들은 아직 기억을 잃은 채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김 여사는 이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홀로 밤이 깊으면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헤아릴 수 없는 심란함에 시달렸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장을 보러 근처 대형마트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조금씩 함께 바깥을 돌아다니며 우리 가족을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만들어보자는 미나의 제안이었지요. 보통 김 여사는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조달했는데 이제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려 한 겁니다. 내가 괜찮을까? 아들은 걱정이 앞섰지만 미나가 손을 꼭 잡아주며 달래줬어요. 아빠, 저와 할머니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요. 평소 같으면 차량에 탑승해 얼마 안 가 도착할 그 마트까지 이날은 그냥 짧은 택시를 타고 내려서 5분 정도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작은 도보 구간을 천천히 걷는 동안 아들은 창문 없는 건물 밖 풍경을 낯설게 바라봤지요. 골목을 휘돌아 나오는 바람, 과일 상점에서 풍기는 달콤한 냄새,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학생들. 언뜻 보기에 평범한 일상들이지만 그에겐 모두가 생소하고 새로운 장면이었거든요. 문제는 마트 입구에 들어선 직후 생겼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던 터라 사람들이 몰려 시끌벅적했고 입구에서부터 특가 행사 상품을 구경하려는 인파가
정신없이 뒤엉켰지요.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북적이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방송으로는 1층 푸드코트에서 이벤트 중입니다. 쭈꾸미가 100g에 1,500원.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들은 갑자기 현기증이라도 난 듯 발걸음이 뚝 멈췄어요. 그가 숨을 가쁘게 쉬자 미나가 바로 아빠, 괜찮아요? 라며 팔짱을 끼고 물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점차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소음이 몸을 압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우리 다른 데로 이동할까? 김 여사는 곁에서 안쓰럽게 그의 등을 쓸어주며 물었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아닌지 시선을 이리저리 헤매기만 했지요. 그 순간 한 가족이 시식 코너 쪽으로 몰려들면서 아들과 부딪힐 뻔했어요. 자칫 넘어질 뻔한 상황에 김 여사와 미나가 다급히 부축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겁에 질린 눈길을 주변에 돌릴 뿐이었답니다. 끝없는 사람 물결과 소음, 화려한 상품 진열대와 시끄러운 방송 안내. 그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몸서리치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여기 잠시 나가서 쉬실까요? 미나가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아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손을 떨며 가까운 카트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마음속에서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공포가 치솟고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선 잔상이 어른거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들, 우는 아이들, 닫힌 공간에서 도망치지 못하는 느낌. 내가 이런 데서 무슨 일을 겪었었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괴리감에 그는 고개를 재차 흔들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힐끗거렸고 어떤 이들은 무슨 일이냐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김 여사는 사람들이 둘러보는 시선에도 개의치 않고 아들의 손을 잡아당기며 우리 일단 밖으로 나가자. 그를 데리고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도 뒤따라 서둘러 자리를 옮겼지요. 가까스로 마트 문 밖으로 나와 한적한 담장 옆에 자리를 잡자 아들은 그제야 거칠게 헐떡이던 숨을 조금씩 정상으로 되돌리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는 안도감에 눈물이 조금 맺혔고 미나는 애먼 자기 탓만 했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마치 방금 무서운 꿈에서 깨나온 사람처럼 중얼댔습니다. 나 모르겠어. 저렇게 많은 사람, 소음, 막 뒤섞인 장소.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김 여사는 부드럽게 그의 팔을 감싸쥐고 달랬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도 분명히 이런 복잡한 곳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괜히 무리했나 보다. 아들은 여전히 가슴이 벌렁거리는 듯 손바닥을 가슴께에 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미나가 조용히 다가서 위로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나도 처음에 사람 많은 곳은 힘들었어요. 우리 차근차근 해요. 그녀의 표정엔 좌절이 아니라 그저 같이 헤쳐나가자는 다짐이 깃들어 있었지요. 김 여사도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천천히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물건을 사야 했지만 아들 상태가 급히 안정이 필요해 보였기에 김 여사는 제안했습니다. 미나야, 안에 잠깐 들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렴. 난 여기서 아빠랑 기다리고 있을게.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들과 김 여사는 건물 바깥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잠시 후
아들은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들어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폐를 끼치고 있죠? 미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김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우리에게 폐가 될 일이 뭐가 있겠니? 우린 가족이잖아. 같이 극복하면 돼. 그 말에 아들은 시선을 거두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작게 답했죠. 고마워요. 단 몇 분이 수십 분처럼 길게 느껴진 뒤 미나가 장바구니를 한가득 들고 나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어 보였지요. 조금 정신 없었지만 필요한 건 대강 다 샀어요. 아들은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미나를 보았지만 미나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다음번에는 저랑 같이 천천히 돌아봐요. 그때는 조용한 평일 아침에 오면 덜 붐빌 거예요. 아들은 그 말에 의기소침한 듯 웃으며 용기를 내봤답니다. 그래. 한 번 더 시도해보자. 그렇게 맡은 아들이에서 큰 소란이 벌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김 여사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내가 엄마라면 이 아이를 끝까지 안심시키고 이끌어줘야 해. 아직 늦지 않았어. 손등으로 전해지는 아들의 체온은 떨릴 듯 말 듯 미약했지만 그것은 확실히 살갗에 와닿는 가족의 체온이었지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세 사람은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며 어느 정도 진정된 마음을 나눴어요. 아들은 미안해하면서도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불안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미나와 김 여사는 그 불안이 터져 나오더라도 함께 감당하리라는 마음이었지요.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아들은 문득 작은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서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 김 여사는 그 말에 눈가가 다시금 촉촉해졌고 미나는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이제 두려워 말아요. 우리도 차근차근 적응하면 되니까. 이렇듯 한 번의 마트 방문조차 위기로 번져버렸지만 오히려 그 일은 세 사람의 연대를 더 단단히 해주는 계기가 됐답니다. 아들이 좁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발작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그 두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선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 공황 같은 불안을 느끼는 와중에도 내가 보호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감각으로 스스로를 붙들 수 있었다는 점이 희망이었죠. 며칠 뒤 김 여사는 아들을 위해 조용한 상점이나 평일 오전에 한적한 카페 등에 데려가 보며 점차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갈 때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귀마개나 약간의 진정제를 챙겨 다녔지요. 미나도 아들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되고 한 발짝씩만 나아가 봐요. 그렇게 가족이 함께라면 언제든 뒤로 물러나 안전한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서서히 생겨났어요.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제야 엄마 노릇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겠어. 아이가 도망칠 곳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보금자리가 되어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결심을 매일 아침 되새겼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복도 쪽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겁을 먹은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방에 틀어박힌 것이었죠. 누가 날 미행하는 것 같아. 아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에 김 여사와 미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결국 안정을 찾기까지 1시간가량 걸렸고 김 여사는 안절부절 못한 채 문 밖에서 계속 달래야 했답니다. 아들아, 아무도 없어. 괜찮단다. 이런 일련의 에피소드는 비록 날선 사건이었지만 아들이 느끼는 불안의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나와 김 여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젠 그 불안을 덮어두는 대신 그들의 방식으로 맞서보려 애썼답니다. 아빠가 트라우마 같은 걸 느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이전에 큰 상처가 있었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미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김 여사는 아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를 섭외하는 방안도 고려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우여곡절이 뒤섞인 날들이 지나면서 아들은 세상 밖에 한 발씩 발을 디뎌보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당장은 여러 차례 실패가 있었지만 미나와 김 여사의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 속에서 그는 서서히 무언가를 깨우치는 듯 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힘들 땐 바로 뒤에서 날 잡아줄 가족이 있다. 그런 새로운 삶 속에서 김 여사는 재산을 많이 써버렸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진 느낌이었지요.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되찾았기 때문이었어요. 한때 스스로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텅 빈 고독만이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아들과 손녀가 함께하며 진짜 의미의 풍요를 느꼈답니다. 돈 따위는 필요 없다. 너희가 내 곁에 있어주니 나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거랑 다름없어. 김 여사의 목소리는 언젠가처럼 권위적이거나 절제된 어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백하고 맑으면서도 놀랍도록 단단하게 울려 퍼졌죠. 그 말은 더 이상 재산과 지위를 쥐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품어온 부와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조용히 벗어던진 진심 어린 자각이었지요. 그녀가 아들의 손을 쥔 채 그렇게 말했을 때 공기마저 조용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나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잇몸이 드러날 만큼 웃었고 아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고개 끄덕임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죄책감도 감동도 아직 남아있는 미묘한 낯설까지도 모두 섞인 듯한 한 겹의 떨림이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퍼지고 있었고 그 빛은 유리창의 삼각형처럼 나뉘어 반사되고 있었지요. 미나는 무릎 위에 따뜻한 담요를 덮은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반지는 수많은 세월을 지나며 윤이 사라지고 작은 흠집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그 상처들이 이 반지의 시간을 증명해주는 듯 했어요. 그 순간 김 여사는 조용히 미나의 손을 덮었어요.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주름진 손을 올리며 오랜 시간 눌러왔던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반지를 보고 처음 널 만났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단다. 저도요. 그 반지를 보고 할머니 눈빛이 변한 걸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떠올린 사람처럼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너희 할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믿음이기도 했거든. 반지를 담요에 숨기면서 말했지. 우리가 꼭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반지가 그걸 증명해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됐지. 말을 하며 김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긴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와 감사에서 비롯된 듯 했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어요. 이 반지는 금도 아니고 보석도 없어. 그냥 값싸는 반지 하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끈이었지. 지금 너의 손가락에 이렇게 다시 끼워져 있는 걸 보면 나는 이제야 진짜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멍한 기색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함께 있음의 안정감이 고요히 담겨 있었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기억은 다 못하겠지만 그 반지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 마치 어릴 때 손을 잡아줬던 누군가가
여기에 계속 있다는 느낌이야. 그 말에 미나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살짝 빼서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아빠가 가지고 계세요. 느낌을 조금 더 느껴보세요. 그는 손바닥을 천천히 감싸며 반지를 감촉으로 기억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쥐었지요. 그 모습은 묘하게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조명이 낮춰진 거실에서 반지는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고, 세 사람은 그 반지를 사이에 두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유하고 있는 듯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후 햇살이 조금 기울어 가던 무렵, 세 사람은 외출 후 귀가하는 길에 조용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적한 주택가, 낯익은 것 같지만 또 낯선 풍경들. 김 여사는 마치 오래전 젊은 시절 남편과 유모차를 끌며 걷던 골목을 떠올리는 듯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아들은 말없이 그 길을 걷다 멈춰 서곤 했지요. 그러던 중 햇살이 사선으로 기울며 골목 담장을 타고 반사될 때 미나의 손에 낀 은반지가 그 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였어요. 빛은 눈에 띄게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마치 반지가 그동안 품어왔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빛으로 토해내는 듯 했지요. 미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지요. 길게, 아주 깊게. 마치 그 반짝이만에 할아버지의 손길, 할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외로움, 자신의 상처까지 모두 들어있는 것처럼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속삭였어요. 이 반지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김 여사와 아들은 멈춰 선 미나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반지를 들여다보며 눈을 감자 조용한 바람 한 줄기가 셋을 스쳐 지났지요. 그 바람이 마치 과거의 시간들, 지나간 아픔과 용서를 어루만지는 듯 느껴졌어요. 삶이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도 결국 다시 서로를 만나게 해주는 건 바로 이런 작고도 선명한 끈이라는 것을 그 반지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지요. 어쩌면 그 반지는 단순히 과거를 연결하는 물건이 아니라 이들의 앞날을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증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반지를 따라 이어진 인연이 다시 엇갈리지 않도록 언제든 서로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도록요. 그날 골목길 어귀에서 바라본 햇살 속에서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이어졌음을 또 한 번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차오르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45년의 간극을 넘어서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감싸주고 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김 여사는 손녀가 건네준 행복의 온기에 손 아랫사람이 아닌 내 아이가 되어버린 아들을 한없이 소중히 여기게 됐고, 미나는 그들에게 얻은 두 번째 생명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자 결심했습니다. 결국 가족이란 때론 멀리 돌아왔어도 서로를 다시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적과 같아요. 그 반짝이는 은반지가 그 사실을 조용히 증언하듯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시간을 이제는 새롭게 채우며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들은 헤어졌던 시간 동안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세 사람에게 있어 그 순간 이후의 인생은 돈과 재산이 주지 못했던 진정한 풍요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을 마침내 되찾은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모두 실감하게 되었지요.